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언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교수들의 2,000명 증언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주째로 접어들면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도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달 15일부터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병동과 수습실을 통합해 병상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서 전공의와 임상 강사가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하루 10억 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당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으니 황 수석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황 수석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알림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정부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관련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이자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국민의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향한 책임 전가와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저축 상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어 금융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도 재빨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합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정책입니다.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보단 예금을 보호하고 근로소득 저축을 장려하는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은 정부 부담이 커지며 사라졌다가 지난 2013년 반짝 도입됐지만 낮은 이자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경우 사전 제도화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뒤에도 시장 투명화 작업과 거래소의 심사 절차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부과될 금융투자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건데, 당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립니다.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작 관련 상품을 만들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권이 반대급부로 다른 상품의 대출이자를 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너무 크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겨냥해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재산 증식 방안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결속과 단합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구 공천자 254명에게 공천장을 주고 본선 후보자로 공식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후 격전지인 서울 동작과 서대문, 마포를 찾아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맞붙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는 오늘 저녁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이틀 동안 치러진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재도전하는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에 들어 30% 감점을 받지만
조 이사는 여성 신인으로 25% 가점을 얻는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강릉을 찾은 지 9개월 만에 강원 지역을 방문해 춘천과 원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관여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순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각각 4번과 6번에 배치됐고, 이어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씨가 7번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과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해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이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올랐습니다. 코인 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독보적 1위인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K뱅크가 다른 은행과 달리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이른바 크립토 스프링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코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 돈 버는 거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저도 한번 이번 기회로 접해볼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로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4년째 K뱅크입니다. 업비트 이용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K뱅크 고객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K뱅크가 가상자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은행과 달리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가상자산 계좌를 튼 고객들의 경우 입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출금 한도가 상향된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업비트 제휴은행인 K뱅크만 홀로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장에선 K뱅크와 업비트가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의존한 은행의 수익성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의존하고 있는 거래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거기서 코인원이라든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IPO를 성공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K뱅크는 오히려 입금 건수를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더 까다롭게 운영했고 실제 1, 2월 신규 고객을 보면 10% 정도만이 업비트 이용을 위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애초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달리 특정 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는 K뱅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염소가스는 유해 화학물질로 들이마시게 되면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환기시설을 쓰지 말고 창문을 닫은 뒤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대곡동에 있는 가건물에서 불이 나 근처 목공소를 비롯한 공장 3곳이 탔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북 청주시 서산 영덕 고속도로 청주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근처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과 산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온난화가 밀어올린 과일지도 50년 뒤에는 강원 사과만 남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몇 가지 실려 있는데요. 왼쪽 위에 나온 2010년부터 2020년 사과의 지역별 재배 면적 변동을 보겠습니다. 사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의성이 떠오르지만 10년 동안 의성에서 35% 감소를 포함해서 경북과 충북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간 사과 재배 면적이 164%가량 증가했습니다. 아직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가 경북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산지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진흥청은 현재의 기후변화 수준이 유지된다면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했고요. 2090년대에는 국내에서 고품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배로 유명한 전남 나주는 10년 사이 배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반면 경기 안성에서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이 비교적 높아야 잘 자라는 단감과 감귤 역시도 재배지가 점차 북쪽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프루트플레이션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과일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큰데요. 과일마다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예측하고 선정하는 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금과일 사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병원학교, 하지만 정신질환자에는 무용지물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병원학교는 석 달 넘게 입원을 하거나 집중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파견 학급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고립되지 않도록 인근 학교에서 파견한 교사가 학생 환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그리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학생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관할교육청에서 보는 건강장애에 정신질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국 병원학교는 총 37곳이 있는데 이 중에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뿐이었고요. 나머지 31곳은 신체질환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6곳도 위탁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출석을 인정해 왔는데 그마저도 최근 담당 시도교육청에서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재량 출석 인정은 편법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띠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내가 아프면 여보도 아프다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노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부담이 배우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814쌍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배우자는 만성질환을 함께 앓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 사람의 병세가 심각해지면 그 배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쉽지 않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노인 만성질환에 대해서 개인만이 아닌 부부를 함께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흡연권, 그리고 비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건강권은 때때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더 갈등이 심한데요.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제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경우는 최근 어린이 공원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민원을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공원 주변까지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10m라는 기준은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해서 설정을 했고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6월 19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스마트 흡연 부스를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 흡연 부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연기와 유해 물질은 필터로 걸러지게 되고 이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도록 설정이 돼서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특수 도료를 통해서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부스 설치 후에 민원이 상당수 사라졌다면서 다음 달 7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방법들을 보강하면서 건강권과 흡연권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3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에는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발사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핵 비확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hat's more, both countries have defended and even enabled dangerous proliferators.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쏜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북한이 실행 목록에 따라 신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정찰 위성 등의 개발과 실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list, they had a to-do list, and they've been developing and testing those capabilities. And so, of course, we'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all of these developments. 국무부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격적인 언사와 도발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오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한 새 영토를 거쳐 육지로 크림반도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이번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뒤 첫 군중 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아와 돈바스를 거론하며 이 지역이 러시아로 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Их путь на родину оказал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яжелым, трагичным. Но все-таки мы сделали это.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 영토를 거쳐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철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마리우폴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복원됐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 기차가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까지 직접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Приветствую 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с воссоединением Крыма и Севастополя с Россией. 붉은 광장에는 공연 시작 6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었고 군중들은 국가를 부르며 러시아를 연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대선을 성토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수장은 일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한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또 급습했습니다. 개전 이래 네 번째 공격인데 이번에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검은 연기가 연거푸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또 급습해 여러 차례 폭발이 목격됐습니다. طبعا هون في دبابات بس أنا خايفة إني أقرب أصلاً كتير.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 고위 간부들이 알시파 병원을 테러 활동 계획의 은신처로 이용한다는 첩보에 근거한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senior Hamas terrorists have regrouped inside the Shifa hospital and are using it to command attacks against Israel.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테러 공작원을 포함해 80여 명을 체포했으며 하마스 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와 함께 수많은 테러 자금도 발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בהם נמצאו גם רימונים, גם מרגמות, כדורים והרבה כספי טרור.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병원 내부에는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을 포함해 3만 명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수술실에까지 총격을 가하는 등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1월에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최후의 피난처인 알시파 병원을 공습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을 샀습니다. 더불어열수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환자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병원은 결코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피난민들이 밀집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할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카드 연체율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카드 연체율이 의미하는 현재 경제 상황 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카드 연체율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업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연체율 숫자들이 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이는데요. 첫째로는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 이게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득은 좀 약한데 금리는 올라서 사실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리금을 갚아야 될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 상황 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이제 연체로 가시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드사의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업권별 연체율을 봤을 때 한 저축은행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연체율 같은 경우가 2023년에는 사상 최고인 1.63%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 연체율과 함께 지금 단기 대출 이용액도 지금 소폭 상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현금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면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빌려서 또 저쪽 대출을 막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카드 대출로 일부분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카드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평균 금리가 지금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월 말 기준으로 카드 대출의 그 잔액이 지금 한 40조 정도 돼서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5천억 원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이렇게 높은데 결국은 저축은행 같은 데로 가시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또 저축은행에서 약간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다른 쪽으로 대출을 찾으시다가 또 일부 카드 대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제 그 카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카드 대란 관련해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한데 그게 좀 너무 앞서 나간 견해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카드 대란이라고 하면 2000년대 저희 초반에 이제 카드가 굉장히 이제 소득이 약한 분까지 발급이 되고 카드 이쪽이 되게 무분별하게 발급이 되고 또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용이 되다가 결국 이제 카드사의 부실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카드사의 전신이었던 다른 카드사들이 굉장히 많이 인수합병되고 또 없어지고 이랬던 일이 벌어졌던 2000년대 초반의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뭐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그 금융 환경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2007년, 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좀 더 촘촘해졌죠. 그래서 안정성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때와 같은 규제의 강도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훨씬 더 높은 정도의 규제가 지금 은행권 혹은 금융권에 지금 제약이 되고 있다 혹은 부과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2000년대 초반에 카드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업권별로 봤을 때 일부 업권, 일부 회사들이 좀 이런 연체율에 좀 부담을 얻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업황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험약관 대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악순환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보험약관 대출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해지 환급금 중에 일정 규모를 이제 미리 대출로 쓰시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의 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따로 신용도 체크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좀 위험한 게 빌리신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넘어버리면 보험 가입이 해지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보험 상품들은 사실은 이
대출을 받으시고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보험의 보장 중에 일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잘 따져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보험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3개로부터 3개 이상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는 얘기가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부분과 금리가 올라간 부분, 결과적으로 이쪽 빚으로 저쪽 빚을 또 막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까지도, 이거 굉장히 생계형 대출이라고 저희가 보험 대출은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 이제 그쪽까지 이제 가시게 된 부분들, 보험까지 사실 이제 끌어다 쓰시는 부분들이 생기신다는 건 결국은 굉장히 지금 어두운 어떤 불황 혹은 고금리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아까 이 상황이 좀 이어지는 배경에 좀 고금리가 좀 있다라고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서민들이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계형으로 이렇게 보험을 해지하거나 카드 대출을 막는 이런 게 조금 줄어들려면은 향후 좀 고금리 환경이 좀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게 지금 고금리의 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좀 나아져서 소득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금리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금리 얘기할 때 미국을 좀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점이 점점 시장의 기대도 뒤로 밀리고 있고, 뭐 이번 주에 FOMC도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금리 인하의 시작점이 늦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한테도 영향을 좀 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 경기가 이제 조금 작년에 1.4% 성장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수출 중심의 뭐 반도체 혹은 이런 수출 중심의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이 경기 전체의 훈풍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우리 경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녹록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한 신용정보 회사에서 모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연체율 같은 거에 피크가 언제일 것 같냐, 그럼 2024년의 상반기 정도가 피크일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내려갈 것 같긴 하다. 그게 어떤 과정에서냐면 올해 우리 경제가 한 2.2% 정도 성장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해 한 2번 정도 내린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 하에서 가정했던 것 중에 어느 것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간 생각보다 더 미약하다거나 아니면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좀 늦게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우리도 조금 금리를 좀 늦게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연체율의 상승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대출로 인한 부담 같은 것들이 조금 올 상반기 이후까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요즘 과일값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뭐 금딸기, 금사과, 이 금이 안 붙으면 이상할 정도인데, 그야말로 이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인 상황인데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사실은 개화기에 되게 그 날씨가 추웠고 그래서 꽃이 잘 안 피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비도 많이 내렸던 부분, 그리고 탄저병이 발생했던 부분, 이래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같은 경우는 한 30%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었고, 배 같은 경우는 한 27% 줄었다고 최근 들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리포트들을 보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봅니다. 자, 이게 어쨌든 대체 과일 같은 바나나, 뭐 참외 이런 수입 과일들도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좀 가격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네, 수입 과일도 사실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해외 작황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사과배 같은 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싼 과일, 수입 과일에 눈을 좀 돌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당 관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에. 그래서 관세를 좀 깎아주는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수입 과일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예를 들어서 유통 단계에서 뭐 도매업자에서 유통업체로 넘어올 때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는 방안, 혹은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실 때 정부가 또 보조해주는 방안, 그리고 할당 관세를 계속하는 부분, 수입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큰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우선 아주 높아진 과일 가격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정도,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도 어쨌든 간에 사과 가격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가장 처음 나오는 올해 첫 햇사과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출하가, 이 과일 출하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높은 과일 가격, 특히 사과나 배 같은 가격이 높아진 부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 이 대통령이 그 최근에 납품 단가나 이런 뭐 할인 지원 시행 등을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좀 영향을 덜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사과가 이제는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가격이 내려가는 데는 사실은 뭐 큰 거기까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올해 사과, 올해의 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 좀 이것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것에서 조금 덜 비싼 것으로 약간 부담을 누그러뜨려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사실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대세에 지장을 주기에는 조금 규모 자체도 그렇고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AI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술 컨퍼런스 GTC라는 걸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주요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최고 성능의 그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칩이 있는데 뭐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요. 요것을 한 성능을 한 2배 정도 끌어올린 칩을 이제 개발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 요거 이제 인공지능 칩과 요것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을 블랙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마 가장 큰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래서인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AI 쪽에서 사실 이 그 GTC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에서 하는 일종의 컨퍼런스인데 이게 이제 그 대면으로 열린 것은 5년 만이고 작년에 비해서 뭐 참가자도 한 2배 정도 늘고 최근에 AI 중심의 굉장히 뜨거운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잖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잠깐 제가 디테일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단순화시키면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가 막 생성해냈던 데이터들 유저들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건 이걸 처리하는 칩을 GPU라고 하는 칩을 만드는 거고요.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게 보통 이 D램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잘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발열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 자체가 발열이 좀 많이 난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발열이 좀 적은 공법을 사용해서 많이 이용됐었는데 삼성이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가기 위해서 조금 발열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 기존에는 주로 SK 하이닉스랑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랑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 산업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은 좀 저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주가 전망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보다는 기술주들이 향후 전망을 좀 해칠 만한 뭐 대내외 요인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세는 AI다. 뭐 AI를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 세 번째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의 세 번째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첫 번째 혁명은 전기가 발명된 거고 두 번째 혁명이 통신, 세 번째 혁명이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AI가 앞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저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 큰 기업이
작년에 메모리 센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나왔던 수익률이 400%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그룹이 아직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뭐 지금도 이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버블을 경고하시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는 저는 AI 쪽에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거든요. 계속 지금 오름세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 네.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오늘 당장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 또 모레 있을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약간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특히 최근에 그 애플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 핸드폰에다가 구글에서 개발한 챗봇을 이식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주가, 특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굉장히 오늘 뭐 4% 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특히 인상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25톤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한 대가 뒤집히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재 보신 영상처럼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출근길 6에서 7km 이상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모래가 쏟아져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부산의 강남격인 해운대갑 지역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네,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준원 후보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부산의 부촌으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갑 지역입니다.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떠난 자리를 두고 여야 접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과거 선거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3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기장군과 선거구가 분리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큰 어려움 없이 수성했던 해운대 갑.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때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해운대 구청장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로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강점까지 앞세워 도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해운대 골목골목을 많이 다녔고 그 결과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운대 구청장의 경험과 도시 전문가의 식견으로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 후보는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른바 원팀을 이뤄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국적 철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발 맞춰서 또 뜻을 맞춰서 함께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주거, 상업지역이 모두 발달한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가장 최우선 현안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부족한 일자리와 교통망 문제도 각 후보가 앞다퉈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운대는 청년 유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3사단 유휴 부지에다가 첨단 복합 연구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 진단을 면제해서라도 신속히 재정비를 하고 이 도시를 문화체육시설이 많고 또 주민들이 걷기도 편하고 쉬기도 편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전직 구청장과 대통령 최측근이 맞붙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격전. 인물 대결도 중요하지만 승패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결정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국가유공자, 순직 유가족의 지원 확대와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3개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유가족 자녀에게 국내외 다른 유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관학교나 경찰대생 등 청년 멘토 제도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서 치료와 재활, 요양이 융합된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의 지속적 발사를 통한 감시 능력 확보와 한미연합훈련 강화, 국방 AI센터 창설 등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 국방 역량 강화와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 역량 확충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도로에서 66살 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살수차와 부딪힌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연 씨와 함께 타고 있던 65살 백모 씨, 살수차 운전자 21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0년 동안 투병 중이던 아내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집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 생활고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더견 일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에 30억 원가량을 맡긴 임 씨가 이들의 시세 조종을 인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수도권 등 내륙 곳곳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구는 8.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바람이 불며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11도, 광주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늦은 꽃샘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는데요. 비와 눈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